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할 뉴욕은 정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반대라면은 좀 어둡고 막 그런 모습, 빈민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빈민가 얘기인가?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세계 경제 붕괴, 미국 자본주의를 몰락시킨 경제 대공황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본격적인 호황기가 옵니다.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천하무적 주식 사야 돼. 자동차를 사는 가장 쉬운 방법, 빚을 내서 사면 되잖아. 와우. 근데 돌연 1929년 어둠 속에 빠지게 돼. 이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10%가 남았어? 전 맨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됩니다. 집단 발포가 됩니다. 여기에 기관총까지 사용됩니다. 불까지 질러버립니다. 미국은 왜 갑자기 경제 대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미국 자본주의의 빛과 어두움을 제대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도시라고 생각하는 뉴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도시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 대공황. 미국의 경제 호황기와 경제 대공황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의 산업국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수 물자를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류와 생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 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과연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은 미국 시장 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18, 19세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산업화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방임이요?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아시는 분? 경제학 시간에 배우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기초해서 그냥 정부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잘 냅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 혹시 저 혜성 씨 경영대 출신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경영대. 경제 주체인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국가는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강력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원칙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큰 기업들, 돈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작고 힘이 약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예요? 합병하거나 또 파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대 독과점 기업 집단이라는 트러스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산업자본가의 시대를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얼 타이쿤, 어마어마한 산업자본가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유명하죠. 먼저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은 누굽니까? 존 D. 록펠러. 이제 우리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석유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앤드루 카네기, 철강 왕. 마지막 오른쪽은 금융의 왕, JP 모건입니다. 뭐 이분들에 대해서 뭐 아시는 뭐 내용이 있습니까? 다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개인의 어떤 업적도 많았겠지만 사실 가문이 돼서 이름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JP 모건 은행으로 알고 있어요. JP 모건 앤 체이스 은행?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 큰 회사이라고 들었어요. 그거 맞아? 저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JP 모건 가고 싶다고 입사 지원서 내고 맞아, 그랬었거든요. 혜선 씨 정도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이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에서 어느 한 분야를 독점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록펠러부터 볼까요? 록펠러의 최절정기 재산은 당시 약 15억 달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95조. 거의 400조 되는 거네요. 사실 저는 10억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아, 소유하고 있었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현재 미국 부자 순위 1위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재산이 약 239조입니다. 2위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재산이 약 205조입니다. 현재 부자 1, 2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우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알고 싶다. 이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남북 전쟁으로 덕을 봅니다. 록펠러의 경우는 일찌감치 석유 산업이 급부상할 것을 예견하고 석유 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중에 석유 산업이 예견대로 급부상하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죠. 카네기, 철강왕이라고 그랬죠. 카네기 역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양의 군수 물자가 기차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걸 보고 아, 철도의 시대가 오겠구나. 철강산업에 뛰어듭니다. 예상이 맞아떨어지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몰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은 사람입니다. 코가 커요, 그래서 제일. 그럴 수 가장 있습니다. 큽니다. 냄새를 잘 맡아서. 사실 모건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코였어요. 코가 약간 병이 있어가지고 비대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상당한 뽀샵을, 그 당시에는 뽀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뽀샵을 하고 이게 써진 게 지금 몰간의 콘데, 몰간은 정말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중에 이제 낙후되고 아예 고장이 난 북군의 총을 한 자루에 3불 50센트에 사들였다. 대충 수리해서 다시 되팔았습니다. 얼마? 22달러. 3달러 50센트에서 22달러를 받아서 몇 배 장사해요? 7배 정도, 6배. 몇 배의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돼요. 자, 이들은 시장 독점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록펠러 예를 들까요? 스탠더드 오일 이 회사를 창립했는데 철도 이 회사와 비밀 협약을 맺어서 운송 가격의 10%를 리베이트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제품이 가격을 책정하는데 운송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밀 협약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운송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던 경쟁 회사들은 어쩌을까요? 파산당하죠. 아니면 할 수 없이 합병당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점유합니다. 놀랍죠? 이 카네기는 또 이런 것도 해요. 자, 외국의 경쟁 회사가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런 회사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치, 유명 정치를 매수합니다. 자기 회사에 유리한 뭐예요? 보호관세법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정경유착이 또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1900년 초에 몰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제철 회사와 카네기 회사를 합병시켜버립니다. 당시 시가로 10억 달러에 되는 초대형 미국 제철 회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세 명의 기업가는 각각 비슷한 방법으로
부를 이뤘고 이는 곧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 결국 부자들만이 더 부자가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빈부격차는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면서 노동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근데 많이 벌면서 노동자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고 이게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군인과 경찰이 들이닥쳐서 물리적으로 해산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서 사설 탐정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아니 악명 높은 회사가 핑거튼 탐정 회사. 아, 핑크튼 알지. 카우보이도 싹 다 잡아서 없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게임에서 알게 됐어요. 역시. 저는 사실 은지훈 씨가 알아내서 사실 처음에는 거짓말 한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게임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이 핑거튼 이 탐정 회사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만약에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운동은 노동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들이 산업 현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들이 이런 부도덕한 행위로 제멋대로 몸집을 키웠는데 정부가 간섭과 규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은 무시무시한 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1914년 록펠러의 콜로라도 연료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광산이 있었어요. 노동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단체로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000에서 20,000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사택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공장 주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갑니다. 결국 군인들과 대치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1914년 4월 군인들이 집단 발포를 합니다. 여기에 기관총까지 사용됩니다. 그 당시 천막추 상황을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여기에서 11명의 어린이 시체와 2명의 여성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사태로 총 19명이 희생당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저런 게 알려줘도? 그런데 이게 록펠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카네기도 189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892년에 이 홈스테드 스틸, 카네기 스틸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카네기 회사에서는 이 핑거튼 회사 기억나죠? 여기서 무려 300명의 용병을 착출해서 진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 기업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 기업가들을 보는 시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 기부를 많이 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부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은 이미지 메이킹도 있을 거예요. 본인의 이미지를.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몰건은 또 미국 경제도 살립니다. 우리가 들어갈 대공황 이전에 미국의 최악의 경제 공황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7년에 패닉이라고 하는데, 자, 경제 공황이 오니까 몰건이 금융계에 큰 손을 불러 모아서 지금 상황 이러니 돈을 내놓고 미국 경제를 극복하자. 그래서 1907년 이 패닉이 극복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한 금융 위기를 사람을 위해서. 맞습니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 경제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에 혼란에 빠집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파괴된 유럽은 전쟁 후에도 물건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식량과 무기 등 여러 제품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대 미국에 본격적인 호황기가 옵니다. 그 정도가 엄청나서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자, 광란의 시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량의 시대를 Roaring Twenties,라고 하는데 이미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갖게 되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문화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약간 유명한 시대인 것 같고. 그렇죠. 1920년대는 미국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세계 제조업의 42%를 장악합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세계 자동차의 80%를 장악합니다. 80%. 와. 자, 이 당시에 이 어셈블리 라인, 이 기계화 운동으로 값이 싼데 좋은 자동차를 포드 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의 제품들이 미국 공장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베큐um 클리너, 또 라디오. 그래서 당시 이제 공장을 통해서 쉼없이 생산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치품의 일부였던 것들이 웬만한 집에서는 값비싼 상품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낼게요. 정식 문제입니다. 퀴즈 타임. 와우. 당시 미국에서는 고가의 사치품들을 팔기 위해 이 제도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 기현 물건을 씨. 뭐 팔거나 살 때 세금을 부과를 안 했어요. 오. 저는 기현 씨가 답변을 하면 항상 근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아닙니다. 아주 아니에요. 아, 정답. 혜성 씨. 그 사치품을 살 때 막 돈을 빌릴 수 있게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네. 맞는 것 같아. 8, 90% 맞았습니다. 거의 맞췄어요. 오답입니다. 뭐지? 물건을 자주 사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돈이 없으면은 정답. 할부제도 할부. 지원 씨. 할부제도 할부. 예, 할부제도입니다. 할부제도. 와. 아. 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백화점에서 시작된 이 할부제도는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와. 한번 사진을 볼까요? 타일러 씨 뭐라고 합니까요? Ford Weekly Purchase Plan, the easiest way to buy a car. Oh my gosh. 할부제도인데 주단으로 끊어서 어느 정도 돈을 내면은 포드 자동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이 자동차 광고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 자. 사고 나중에 지불해라. 예, pay later. 아, 오늘 사고 나중에 갚아가면 되지. 진짜 웃기다. 첫 번째, 네가 뭘 살 것인가를 select하고 두 번째,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arrange하고 세 번째,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소비를 되게 부추기는 그러네요. 거네, 진짜. 자, 하나 재미있는 예를 들까요? 당시 대학가에서 한 벌에 300에서 400불 정도가 되는 이 라쿤 털 뭐죠? 예, 코트가 유행했다고.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80 정도 됐습니다. 근데 3,400불짜리 코트가 유행이라고요? 그 당시 대학가에서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와, 진짜 사치의 끝판이다. 이렇게 이 물질적 사치뿐만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라디오와 뭐예요? 재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도를 재즈의 시대, The Age of Jazz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또 재즈의 왕이 있죠?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다 아시죠? When the saints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루이 암스트롱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즈 학교에 나온 게 뭐였어요? 파티. Party. 라디오에서는 끊임없이 흐느적거리는 재즈 음악이 나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흥청망청한 이 광란의 파티의 20년대에 술을 금지하는 금주령이 내립니다. 왜? 왜 그랬지?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몰려오죠. 도시로 몰려오죠. 급격한 도시화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무수히 들어오는 술을 좋아하는 그런 이민자들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의 뿌리는 음주라고 생각합니다. 술 때문이다. 아, 결국 술의 제조 유통을 불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술 아예 못 먹는다고?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버리고 있네. 아까운데? 버릴 것까지 있나? 와, 와인은 리꼬 다 버린다고? 술집도 아예 영업을 못 했나 보다. 그런데 술을 못 먹게 하면 사람들이 술을 안 먹습니까? 누군가는 술을 만듭니다. 밀주, 몰래 거래합니다. 밀수입. 이게 엄청나게 성행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밀주와 유통의 핵심에 마피아들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갱. 이 시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마피아 누구죠? 시카고에 본부를 둔 알 카폰. 우리는 알 카포네라고 부르는 알 카포네입니다. 이 알 카포네가 돈을 벌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밀주, 술의 밀 유통 장악.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부를 이뤄냅니다. 근데 금주법이 통과돼서 금주령을 내렸다고 사람들이 술을 안 먹습니까? 여기에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이건 맞춰야지. 자, 1920년 1월 금주법이 시행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정답. 지원 씨. 의료법. 나는 이 술을 먹어야 나요. 막 이런 거. 막. 정신 치료. 정답! 왜? 정답입니다. 뭐라고 진짜로? 형, 그거 몰라서 안 맞춰요, 저희가? 나 재미를 해야죠. 나 웃기려고 한 거라고. 근데 웃기려고 한 말인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정신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수면 이런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주면 그걸로 약국에서 이제 맥주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술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건 사실이나 그것보다 더 큰 어두움이 미국 사회에 넘쳐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F. 피츠제럴드의 뭐예요?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그 당시 상류 사회의 화려함과 허영의 끝을 보여줍니다. 사실 개츠비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연장선입니다. 술 몰래 수입해서 예. 그런 거죠. 밀주를 약국에 팔아서 채권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변질된 이 아메리칸 드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끝을 모르는 경제 호황에 1929년 3월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후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에 찬 밝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GDP 기준으로 42%나 성장했어요. 평균 소득은 1,500달러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률은 4% 이하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뭐예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10배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투기장이네. 완전 거품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주가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처럼 1929년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당시에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급격히 오르더니 29년 9월에 381을 찍은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고점을 찍는. 자, 이 당시에 주식 거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당시 신문 이 헤드라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28년 7월 15일자 뉴욕타임입니다. 스탁 스페큘레이션, 전국적인 주식 투기 헤드라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태를 불안하게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평을 한번 볼까요? 배가 뿡 나온 사람 누구예요? 주식 투기에 미친 대중이란 얘기예요. 와, 터지기 일보 직전. 저직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계속 주식을 주문하니까 이 서빙한 사람은 뭐예요? 야,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뺏었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 주식 열풍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북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월스트리트 이 주식 붐을 북치고 누가 나갑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국가의 일반적인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경고가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렇지만 무엇에 빠지면 안 들리죠? 경고가 들리죠. 안 들립니다. 근데 진짜 요즘 우리나라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정말 요즘 친구들도 보면은 그 주식 어플 깔아가지고 하루 종일 등락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해요. 유럽에서도 진짜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돈 벌기 위해 단기 투자도 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결국에 돈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저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는 하지만 똑같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사실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지도 뭐 기업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완전히 수치를 막 풀려서 막 이렇게 내보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을 안 씁니다. 자, 1920년에서 1929년 10월 전까지 다우 지수 누적 상승률은 무려 245%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미국 경제 성장을 두고 사람들은 황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신기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온 것입니다. The collapse of the stock exchange had spread like wildfire in New York. Thousands of people streamed the Wall Street, fearing for their shares. 사실 그 전날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 전략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하더니 여러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The following morning, the fear turned to panic, and brokers began unloading margin accounts at record speed. Stock prices plummeted sickeningly across the board, spurring the rush of sell orders from terrified speculators, still more. As anguished shrieks rose up from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visitors' gallery was cleared. In less than 2 hours, nearly $10 billion invested in stocks was simply wiped out. 타일러 씨나 케이디 씨는 검은 목요일에서 들어는 봤죠? 네, 유럽에서 사실 검은 금요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거기 금요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떨어졌을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확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때가 바로 검은 목요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반토막 났네,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죠. 이날 거래된 주식이 종전 하루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의 3배가 넘는 무려 1289만 주가 거래됩니다. 시카고와 버팔로 주식시장은 아예 12시 반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명의 주식 투자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당일 오후 1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회동을 가집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자 합의를 봅니다. 그때 또 몰건 은행이 개입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패했죠. 이번 상황은 지난 190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대한 이 미국의 경제가 주식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 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블랙 Thursday, 검은 목요일 소식가 그 주말 동안 이 신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주식이 개장하자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의 기계조차도 어떻게 가동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주식이 매매됩니다. 미국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더니 1932년 7월까지 3년 만에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목요일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거품이었나?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주식 붐이 일어났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왜 떨어진 거지? 근데 일단 주식 샀을 때 사실 나한테 없는 돈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출도 못 갚고 뭔가 다 무너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은행도 무너지고. 맞아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는가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사는 사람은 안정적인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시설을 늘려서 무작정 제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재고 창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이게 되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의 열풍입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주식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남긴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로 튀어오릅니다. 왜 튀는 거예요? 소문으로. 뭔가에 투자하면은 이 주식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컸습니다. 20년대 경제 호황으로 그동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0.5%에서 1% 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의 80%는 아예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에 있는 수만 개 회사가 파산됩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됩니다. 9천여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Unemployment rose to 25%. The Great Depression had set in. 고층 빌딩에서는 연일 투신 자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After the stock market crash, just in New York, a dozen bankers committed suicide.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 경제 대공황이 90년 전의 일이죠. 먼 나라 일같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97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IMF 터졌잖아요.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MF에 대해서 기억나신 뭐 다른 에피소드 있는가요? 저는 그때 그 교과서에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금모아 수출하자 캠페인 열흘째인 오늘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3.3톤보다 2배나 많은 6.8톤가량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군대 입대하려고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엄청 늘어가지고 그때 군대를 그랬습니다. 일단 가자. 예, 군대부터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군대 지원을 엄청 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경제 위기 때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제1일행이 문을 닫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아, 대우, 한라 기업 등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팔려나갑니다. 당시 우리도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 자본주의가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는 구호 단체들이 주는 빵을 받으려고 줄을
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때 사진 하나를 볼까요? 커피랑 도넛 받으려고 온 거구나. 저 실업자가 저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실업자가 근데 그 아까 그 시카고 갱처럼 다 입고 있네요. 오, 시카고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요? 다 갱 아니에요? 구호 단체가 주는 프리 이제 프리 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무료 급식소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오 그래? 그러게. 진짜 이미 언급된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언급된 사람 중에 모간, 나왔어요. 모간? 재벌들? 록펠러. 모간이에요? 라카펠라? 카네기, 아, 알카폰, 예, 알카포네입니다. 진짜? 알카폰이. 그래서 시카고 갱처럼 입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래서 지원 씨가 맡을 줄 알았는데 타일러 씨가 아니 손수를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마피아가 저런 좋은 일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1931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무려 5천 명이 끼니를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카포네를 대공황의 로빈 후드라고 불렀습니다. 와.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끈이를 이어갔습니다. 클리블랜드나 뉴욕이나 도심 외곽에는 주식과 대출로 집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합니다. 그걸 그때 사람들은 후버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버빌. 대통령 이름이네요. 당시 대통령 이름이 후보입니다. 이 후보 대통령이 무능해서 해결을 못한 혹은 그가 경제 공황을 초래한 지도자였기에 비아냥거리는 말로 후보빌, 그 당시에 판자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Unemployed, wanted a 뭐 같아요? decent job. Wanted a decent job. 예, 일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구직자들이 자기 이력서를 내걸고 양복을 입고 본인을 광고 예, 자기 홍보. 예, 몸에 이력서를 메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잡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이대고 그냥 걸린 데 있으면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1933년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50%? 50%면 다 망하죠. 완전. 이건 뭐 30%. 25%까지 갑니다. IMF 때 우리나라 실업률 최고치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7%. 25%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잡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실업자들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볼까요? 뭐지?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팩토리 리오픈. 공장이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된 거예요. 공장에 가야 되나? 월갈라. 드디어 일감이 생겼다. 지금에 겨와서 이제 진짜 집을 갖게 되겠군 그 말이에요 지금. 후보빌, 판자촌. 내가 본 것 같아. 아 진짜. 저때 그 딱 상황을 설명해 주네요 제대로. 이 영화 속 장면은 그 당시 현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미국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